샬롬, 살아있는 갈대 9번째. 주지 스님은 이 절에 언제나 신성한 기운이 넘친다고 했다. 채관 선사가 고려태조 왕건에게 삼국의 통일을 불법 승의 세 가지가 합쳐진 불교의 통일성을 보여준다고 가르치던 고려 왕조 창건 당시부터 그래 왔다는 것이다. 불법승의 통일로 불교는 한층 융성해져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해서 그 주변 국가로 그리하여 조선으로 드디어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나라에서 불경이 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불교의 힘 덕분이었다.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인 저 유명한 고승 대각국사는 석가모니 부처의 28대 직계 제자로서 몸소 송나라에 건너가서 귀중한 불경을 수집해 오기까지 했다. 우린 장차 닥칠 일에 대비하고 있었다오. 그때 이미 북쪽에서 몽고인들이 쳐들어오리라는 애언이 있었지요. 문화 민족을 괴롭히는 오랑캐들은 언제나 북쪽에서 넘어온답니다. 중국도 북쪽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지 않았소이까. 몽고인들이 북쪽에서 쳐들어왔지만 불교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로 뭉쳐 오랑캐들과 맞섰지요. 이란이 기어들었다. 결국에는 징기스칸한테 무릎 꿇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놈들이 불경도 다 태워버렸고요. 무릎 꿇는 게 아니라 패배했을 뿐이 왜다. 주지 스님이 짜증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물론 국왕 전하께서 강화도로 피신한 것은 사실이오만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호를 믿고 새로 목판을 만들었지요. 그 뒤 16년 동안 수백 명의 승려가 피땀을 쏟아 팔망대장경을 다시 간행하지 않았소.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불경인 팔만대장경을 갖게 된 거요. 덕분에 우리나라도 부처님의 가호 아래 단결하여 독립을 지킬 수 있었고 말이요. 우리나라 전태종의 장시자이신 채관선사는 9회 동안 면벽하고 참선을 하셨지요. 그분의 귀중한 가르침은 고요한 사색과 명상에 의한 마음의 정화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답니다. 모든 진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불승들이 이렇게 산중의 운둔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랍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외적이 우리나라에 산이나 골짜기까지 쳐들어오면 어디로 몸을 숨긴단 말입니까? 주지 스님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여전히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신라시대의 김교각이라는 왕자가 승려가 되어 당나라로 갔습니다. 그분은 양자강을 따라 올라가다가 구화산에 잠시 들렀는데 그곳 태수로부터 많은 은을 받았지요. 그분은 그때부터 하얀 개 한 마리를 옆에 앉힌 채 정좌 잠선에 들어갔답니다. 75년째 접어든 어느 날 휘황한 빛이 그분을 감싸자 사람들은 그분이 득도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76년하고도 7달의 말일에 그분은 휘황한 빛에 쌓인 채 입적하셨지요. 사후에도 그분의 육신은 썩지 않았고 그분의 무덤 위에는 불길이 타올랐답니다. 왜냐고요? 벌받은 중생들을 위한 사랑과 연민으로 대신 지옥에 내려가셨기 때문이지요. 이러하니 소리쳤다.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불자들이 제 아무리 참선을 했어도 우리 구해주지 못했어요. 게다가 그분처럼 지옥에 내려간다고 해서 다 되는 건가요? 그분이 지옥 같은 요즘 우리나라로 내려오셨더라면 더 좋았을 겁니다. 우리도 벌받은 중생일지 모르니까요.
게다가 고려시대의 승려들은 권세에 물들어 사치와 부패를 일삼지 않았습니까? 주지 스님은 말이 없었다. 그의 비난은 사실이었다. 지배층이 갈수록 대패해지면서 불교 경축일의 행사마저도 주지 육림의 향연으로 변해갔다. 새로운 사상으로 무장한 신진 유학자들은 승려들의 부패상을 규탄했으며 이 새롭고 의로운 세력 앞에 고려 왕조는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들어섰다. 그 뒤로 유교가 조선의 종교와 관습으로 자리 잡고 불승들은 산중의 절로 영원히 물러나게 된 것이다. 일하는 스님들과 함께 낮 시간을 보냈다. 일과가 끝나고 석양이 깔리면 그는 절 주위의 키 작은 숲속을 거닐었다. 어디서 무엇을 하건 그의 주변에는 깎아지른 듯한 산봉우리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골짜기는 한낮에도 어둠에 잠긴 채 시커먼 그림자를 드리웠다. 어느 날 저녁 해질 무렵 그는 스님들의 찬불 소리를 들었다. 하늘의 인간의 절망과 희망을 절규하는 음울한 음악이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서 법당 안을 들여다보았다. 스님들은 방석 위에 가부좌를 들고 앉아 눈을 감은 채 박달 나무와 상아로 만든 염주알을 손가락으로 부지런히 굴리고 있었다. 무아지경에 빠진 스님들의 얼굴에 촛불에 희미한 빛이 어른거렸다. 젊은 사람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같이 나이든 인생의 패배자요 낙오자였다. 그들이 누리는 평화는 죽음을 앞둔 자의 평화, 바로 그것이었다. 죽음, 그렇다. 이곳이야말로 인간 정신과 육신의 무덤이었다. 그는 돌아와서 화인을 불렀다. 내일 새벽에 떠날 것이네. 나으리 잘 생각하셨습니다요. 소인은 나으리께서 이 우물한 절에 눌러살 생각이신 줄 알았습죠. 절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려고 방에 들어간 그는 책상 위에 촛불에 불이 켜진 것을 보았다. 누군가 방바닥에 가부좌를 든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아침 주지 스님의 장사함을 대령했던 젊은 스님이었다. 이란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가 일어섰다. 나으리, 내일 아침 여길 떠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동트기 전에 갈 생각입니다. 절 데려가 주십시오, 나으리. 제발 부탁입니다. 젊은 스님의 눈이 촛불을 받아 반짝였다. 그의 얼굴에는 간절한 염원이 나타나 있었다. 이라는 놀랍고도 당혹스러웠다. 어떻게 데리고 간단 말입니까? 스님은 서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스님은 신음하듯 말했다. 몰라서 그랬던 겁니다. 전 보잘것없는 농사꾼의 아들이었습니다. 17살에 집을 나왔다가 예수 교인을 만나 그 사람들 학교에 들어갔지요. 하지만 마음에 차지 않아서 여기와 부처님께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전 동서양을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에게서 칸트, 스피노자, 헤겔 같은 서양 철학자들의 책도 구해 읽었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가 없군요. 대체 진리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진리를 찾을 수 없다면 어딜 가도 찾을 수 없을 거요. 그는 젊은 스님의 간곡한 애원을 완강하게 뿌리쳐 돌려보낸 뒤 문에 빗장을 걸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신세 진 것에 감사하고 작별 인사를 고하러 주지 스님을 찾아갔을 때 이란은 이별의 아픔을 느꼈다. 이 절, 그리고 이 절과 비슷한 산중의 절마다 조국의 과거가 깃들여 있었다. 이제 산은 한때 영광스러웠던 과거의
유물들이 묻혀있는 은시처가 됐다. 장차 어떤 비극이 닥칠 것인가. 부처님의 자비를 잊고 사는 지금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 놓을 힘은 무엇인가. 스님들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주지 스님은 대답하고 나서 이란의 앞길을 축복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란도 키가 컸지만 스님은 더 컸다. 스님은 고개 숙인 이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부처님의 자비가 있기를,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부처님께서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나무아비타불. 축원이 끝나자 이란은 산을 떠나 바다가 있는 남쪽으로 향했다. 조선의 동해안은 해안선이 완만했지만 서해는 오랜 세월 땅과 바위가 침식되어 해안 곳곳에 깊고 좁은 만이 있었다. 그리고 간만에 차가 컸다. 이란은 동해안을 따라 어부들이 바다와 집을 오가며 다져놓은 울퉁불퉁한 모래길을 발길 닿는 대로 달려갔다. 바다 사람들은 농사꾼이나 승려들과 달랐다. 억세고 거칠었으며 살갗은 소금에 절여있고 눈은 태양과 폭풍우에 시달려 가느스름했다. 작은 돛대를 타고 거친 바다로 나가 높은 파도에 목숨을 맡기는 용감한 사내들이었다. 집에 돌아오면 바다와 물고기, 조개에 대한 얘기로 시간을 보냈다. 남정네가 고기 잡이를 나가면 아내와 자식들은 마을 뒷산에서 삼을 캤다. 삼은 귀했고 탕이나 차로 마시면 약효가 그만이어서 소중하게들 여겼다. 소금 뿌린 생선에 삼 한 뿌리를 넣어 끓이면 만병통치약이었는데 폐를 후벼 파는 해소 전식을 달래기 위해 노인들이 즐겨 먹었다. 채소로는 연한 나물을 삶아 초간장에 묻혀 먹었다. 가축 고기는 구경도 하기 힘들었다. 실제로 이란은 오랫동안 어촌 마을을 돌아다녔지만 가축 고기는 맛도 보지 못했다. 하루는 어느 집 처마 밑에 말린 쇠고기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어떻게 구했느냐고 물었더니 암소가 병으로 죽었노라는 주인의 대답이었다. 하인이 겁을 먹고 소리쳤다. 나으리, 여기서는 물고기만 먹읍시다요. 바다 사람들은 집에서 빚은 걸쭉하고 시큼한 냄새가 나는 막걸리를 마셨다. 해안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란도 보았듯이 땔감으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서서 긁어 모은 솔잎과 나뭇가지, 볏짚과 풀, 그리고 말린 해초를 썼다. 이것만 봐도 바다 사람들이 땅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집 역시 다른 곳보다 작고 지저분했으며 사람들도 더 무식했다. 하루는 어느 작은 마을 주먹에서 눈을 붙이던 중 도둑이야 도둑이야 하는 고함 소리를 듣고 잠을 깼다. 낯선 나그네인 그를 도둑으로 오인한 마을 사람들이 그의 방으로 우르르 몰려들었고 하인이 나서서 큰 소리로 꾸짖은 뒤에야 물러갔다. 그래도 농사꾼보다는 우리가 낫지. 어느 날 밤 오두막에 화로가에 앉아 있을 때 한 어부가 말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사내가 화로 안에 침을 뱉고는 다음 말을 생각했다. 상어한테 손가락 2개를 물어뜯겼는데 작은 상어였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손목까지 아니 팔이 통째로 잘려 나갔을 것이라고. 그는 너털 웃음을 섞어 말했다. 양반들이 땅은 뺏어도 바다는 뺏지 못하니 더 낫고 말고. 바다는 아직도 주인이 없거든. 상전이 아니라 하늘이 주인이니 우리들 것이나 마찬가지지. 그의 마을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어촌 마을 어디서나 농부들에게서 느꼈던 것과 같은 절망감에 짓눌린 분노를 느낄 수 있었다. 가난은 숙명인 듯 아무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땅 없는 농부가 지주의 종인데 비해 바다 사람들은 가난해도 자유가 있으니 견딜 만했다. 일하는 그날 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바다 사람들에게서는 생선 비린내가 났다. 절에서는 그윽한 향내와 햇볕에 달아오른 소나무 냄새가 났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바닷바람조차도 생선 말리거나 겨울철에 대비해 소금에 절여 놓거나 모래 위에서 썩어가는 냄새를 씻어 주지는 못했다. 심지어는 숭늉에서도 생선 냄새가 났다. 헐벗은 산과 파도치는 바다 사이에 갇힌 이들의 삶은 너무도 우물하고 그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다. 그는 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부산 조금 못 미쳐 양산에 있는 한 주막에서 여장을 불었다. 객들이 먹는 길다란 밥상에 앉고 보니 반찬이 너무 초라했다. 그러나 행여 돈깨나 있는 사람이나 암행하는 벼슬아치로 의심받을까봐 그는 억지로 밥을 삼켰다. 안동 일대에서 발원하는 낙동강에 이르렀을 때는 물이 깊어 걸어서 건널 수가 없어 배를 타고 건넜다. 배는 생전 처음 보는 모양을 하고 있었다. 길이는 6자 정도인데 폭이 아주 좁았다. 사공은 강폭이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어부들은 이 강에서 투망으로 잉어나 붕어 같은 민물고기를 잡았는데 바닷고기와는 맛이 달랐다. 어느 맑은 날 불교 신도의 행렬로 마주친 그는 다시 절 생각을 했다. 행렬의 한가운데에 큰 불상이 있고 맨 앞 가마에서는 세 소녀가 잠불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구경꾼이 이르기를 이 사람들은 절에 불공을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가는 것이라고 했다. 부처님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란이 대꾸했다. 옳은 말씀이요. 그분은 사람들 마음속에 더 이상 살아있지 않으니까 말이요. 이제 목적지는 한 군데밖에 남지 않았다. 바로 강화도였다. 이라는 어느 주막에서든 하루만 자고 곧장 목적지로 향했다. 그는 고깃배를 타고 강이 바다와 만나는 수로를 건너 그 유명한 섬에 발을 디뎠다. 그는 섬을 혼자서 그것도 가능한 한 조용히 여행할 생각이었다. 그가 하인에게 일렀다. 멀리서 따라오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밤이 되면 아무 데서나 잘 것일세. 먹을 것은 가면서 필요한 만큼만 사도록 하게. 이라는 먼저 건국시조 단굴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 길은 가팔랐고 겨울이 닥쳐오면서 서리 맞은 풀이 미끄러웠지만 오랫동안 걸어 다녀 근육이 단단해지고 살이 빠진 이라는 피곤할 줄을 몰랐다. 산마루에 도착하자 그는 돌무더기 옆에 서서 파란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는 머리로는 전설을 믿을 수 없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였다. 그는 거기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더 잔잔해지고 힘이 솟는 듯하다는 느낌 외엔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 알 수 없는 무엇을 받아들이며 명상에 잠긴 채 서 있었다. 얼마 후 그는 모서리가 뾰족하고 묘하게 생긴 돌멩이 하나를 골라 다녀간 기념으로 돌무더기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산을 내려왔다. 그는 다시 한번 발길을 멈추고 삼랑성을 둘러보았다. 지난 700년 동안
재건에 재건을 거듭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건만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 되고 말았다. 누가 됐건 간에 새로운 침략자는 성으로 막을 수가 없는 신무기를 들고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폭이 몇이나 되는 강조차도 더 이상은 해자나 요새 구실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강화는 조상의 용맹을 말해주는 유물이자 후손들의 기상에 힘을 불어넣는 원천일 뿐이었다. 그는 유서 깊은 전등사에서 며칠 묵을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는 생각이 달라졌다. 그렇게 퇴락한 곳에 간들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인가. 게다가 집이 그리웠고 하루빨리 평소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조반심이 났다. 그는 이제 백성들의 참모습을 소상히 알게 된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재촉했다. 조선 사람들은 용감하고 강인했으며 용기뿐만 아니라 감탄할 만한 낙천성으로 시련을 견뎌내고 있었다. 부처님한테서도 임금님한테서도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채 조그만 행운에도 고마워하며 스스로 높고 또 서로 도왔다. 거칠면서도 순박했고 폭풍우와 추위와 먹구름 아래서 자연과 맞서 싸웠지만 혼자가 아니라 나란히 다 함께였다. 이라는 그들을 사랑했다. 서울에 있는 집으로 말머리를 돌리는데 첫눈이 내렸다. 돌아가서 제일 먼저 중전을 아련하고 이 나라 백성의 참 모습과 그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헛되지 않다는 것, 절대로 침략자의 손에 백성들을 넘겨줄 수는 없다는 것을 아뢰어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 그것이 문제였다. 서울을 절반쯤 남겨두고 그는 불행한 소식을 들었다. 바람은 없어도 꽤 추운 아침이었다. 그는 주막집 방의 작은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에 잠을 깼다. 따뜻한 온돌방에서 푹 자고 난 뒤라 곧장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누워있는데 방문 밖에서 기다리던 주모가 기척을 듣고는 뜨거운 숭늉 주전자를 들고 들어왔다. 주모는 그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릇에 숭늉을 따른 뒤 윗목에 있는 작은 상에 올려놓았다. 손마디가 굵고 겨울 추위에 손등이 더워진 주모는 중년의 아낙네들이 을에 그렇듯이 몹시 수다스러웠다. 흉한 소식이 있사옵니다, 나으리. 주모는 신이 난 어조였다. 무슨 소식? 그는 아직도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물었다. 간밤에 한양에서 보낸 파발이 지나갔답니다. 대원군이 다시 섭정에 오르셨대요. 왕께선 수락하셨지만 중전 마마는 아니라는군요. 중전은 몸을 숨겼는데 대원군이 중전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풀었답니다. 그는 뜨거운 방바닥에 엉덩이가 된 것처럼 벌떡 일어나 앉았다. 나가렸다. 그가 호통을 치자 놀란 주모가 허겁지겁 일어났다. 그러나 그는 뛰쳐나가는 주모의 치맛자락을 잡았다. 내 하인한테 가서 말 안장을 채우라고 이르게 바로 떠날 테니까 아침밥도 필요 없네. 이란이 떠밀자 주모는 달려나가 시키는 대로 전했다. 그가 서둘러 의관을 갖추고 신박근을 메고 있는데 하인이 수세미 같은 머리를 들이밀었다. 나으리, 웬일로 이리 서두르십니까요? 아무것도 묻지 말게. 가는 길에 말해도 늦지 않으니 말을 밖으로 끌어내고 주인한테 반값을 지르게. 그리고 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귀담아 들어두게. 나으리, 이 시간에 누가 일어나겠습니까요? 하인이 대꾸했다. 그렇다면 더 좋고.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길을 나섰다.
아침 햇살은 눈부셨지만 그의 마음은 착잡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 어찌하여 바람 잘 새가 없단 말인가. 그렇잖아도 늘 외적의 위협에 시달리는 방국에 어찌하여 나라 안도 이리 허구헌날 소람스럽단 말이던가. 이 아름다운 작은 땅덩이 안에서, 바다에 둘러싸인 땅조각 안에서 어떤 불만과 갈등이 그리 솟구쳐 이런 재앙을 부른단 말인가. 대원군은 지독히도 오래 권자에 머물렀었다. 왜 이제 와서 자기 손을 떠난 권력을 무력으로 다시 틀어진단 말인가. 그는 해가 중천으로 떠오르는 동안에도 있는 힘을 다해 말을 달렸다. 하늘은 새파란 쪽빛이었고 농부들은 길이며 도랑을 손보고 지붕에 이영을 새로 얹으면서 겨울 해를 보내고 있었다. 그가 달리는 길 바로 앞쪽으로 눈이 쌓인 채 청명한 하늘을 등지고 있는 회색 산봉우리들이 보였다. 일하는 그 산속으로 굽이굽이 이어진 길을 향해 점심 생각도 있고 말을 재촉했다. 그러다가 정오가 되어서야 장백하게 질린 하인의 얼굴을 우연히 보았다. 이란보다 나이가 많은 하인은 그가 어렸을 때 이미 어른이었다. 저 길을 지나면 주막이 있네. 거기서 쉬도록 하세. 바발꾼들이 한양에서 그 길을 통해 바닷가로 오가는 만큼 좀 더 자세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테니. 그들은 주막에서 발을 멈췄다. 하인이 말을 돌보는 동안 일하는 주막의 밥상 앞에 앉아 나그네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짐꾼이나 바발꾼들로서 언행이 상스러웠고 비꼬는 투로 거침없이 떠들었다. 중전이 어디 계신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어쩌면 숨어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죽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어쨌든 대원군이 중전을 살려두지 않을 것만은 확실하다고 했다. 중국과 가까이 하면서 대원군을 권자에서 몰아낸 장본인이 바로 중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대목에서 그가 대화에 끼어들었다. 상감이 중전 계신 곳을 알아내지 못할까요? 그는 시큰둥한 척 슬쩍 질문을 던졌다. 대꾸가 여기저기서 요란하게 터져 나왔다. 상감이? 상감은 대원군한테 권력을 넘겨준 장본인이요. 대원군이 바로 아버지 아니오. 그런데 음모를 꾸며서 권자를 내놓게 한 중전을 대원군이 살려두겠소. 그는 이런 무지하고 상스러운 사내들이 왕실의 내막을 시시콜콜 알고 있다는데 내심 놀랐다. 자기 이름자도 쓸 줄 모르고 한글조차 못 읽는 가망눈일지라도 기실 무식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이들은 선조들로부터 임내림으로 역사를 들었을 뿐 아니라 궁궐 시종들이나 파수병들한테 소문을 들어서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라는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쌀 농사가 흉년이 되는 바람에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고 쌀이 부족해서 녹봉이 삭감된 탓으로 병사들까지 동요하여 대원군 일파의 감원 이설에 넘어가 대원군이 권좌에 복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짐꾼이나 배달꾼 같은 이런 전한 사람들이 왕실의 풍파를 신나게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이라는 말 없이 귀를 기울이며 먹고 마시는 척했지만 어떤 사태가 벌어졌는지 듣고 보니 음식을 씹을 수도 숭늉을 마실 수도 없었다. 바람에 그을린 얼굴에 마차꾼 하나가 쉰 목소리로 제일 시끄럽게 떠들어댔다.
중전은 주무시던 중이었다더군. 깡마르고 지저분한 몰골에 누더기를 걸친 그 마차꾼이 말했다. 중전 침소에 있었다던가 아니면 상감마마와 동침하던 중이었다던가. 누군가가 물었다. 중전 침소에 있었다네. 마차꾼이 낄낄거렸다. 이 멍청한 친구야. 상감께서는 거지처럼 무릎으로 기어 중전한테 가서는 울고불고 애원한다는 소리도 못 들었는가? 무슨 소리? 물었더니가 언성을 높였다. 중전이야말로 벌벌 기면서 상감한테 가서 울고불고 한다네. 이라는 더 이상 참고 들을 수가 없었다. 어서 말씀이나 계속해 보시오 마부 양반. 그가 마차꾼한테 소리쳤다. 그리고 자신이 부자가 아니라 포부상들이 입는 평복 차림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자신이 안동 김씨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면 마차꾼이 계속 떠들었다. 중전이 상공들과 함께 주무시는데 파수병들이 뛰어와서 문이 포위됐다고 했다네. 끝.